17살.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이 산골 오지에서 목이 졸려 죽었어요.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시체를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그래서 이 소년 왕의 시신은 강물 위에 버려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슬픈 죽음. 이 소년의 이름은 단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요?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가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하룻밤의 쿠데타, 계유정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단종의 비극은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됐다고 봐야 해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문종도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급사합니다. 문종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오래 못 살 거라는 걸 알았는지 죽기 전에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걸 고명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죽으면서 남기는 최후의 부탁이었죠. 1452년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수령청정을 합니다. 어린 왕 옆에 앉아서 발 뒤에 커튼을 치고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종한테는 이걸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이미 세상에 안 계셨거든요.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어린아이인데 왕실에 그 아이를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모든 권력을 주게 됩니다. 김종서가 누구냐면 태종 때부터 세종, 문종, 단종까지 4명의 왕을 모신 조선의 진짜 거물이에요. 특히 세종 시절에는 직접 도만강 유역으로 올라가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관이면서 무장의 기질까지 겸비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문종이 죽기 전에 이 사람한테 아들을 부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김종서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당시 조정에서 관리를 뽑을 때 김종서가 자기가 점 찍은 사람 이름 밑에 노란색 딱지를 붙여서 올렸답니다. 왕이 따로 고를 여지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황표정사라고 비꼬았었습니다. 노란 표식으로 나라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죠. 12살짜리 왕은 그냥 도장 찍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에요. 수양대군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이 손자들을 데리고 산책할 때 한 점쟁이가 둘째 손자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태종을 닮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태종 이방원,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무튼 수양대군은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그만큼 야심이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인 문종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서는 완전히 밀린 존재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조선의 법도상 왕의 형제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됐습니다.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게 왕족의 숙명이었죠. 그런데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12살짜리 조카가 왕이 됐고 실권은 김종서가 전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김종서 세력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손을 잡은 거예요. 1살 차이 친동생이 형을 배신하고 적편에 붙은 겁니다. 안평대군은 성격이 수양대군과 완전히 달랐어요. 조정 대신들과 두루두루 친했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서 유명한 목류도원도를 그리게 한 인물이기도 하죠. 안평대군은 단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김종서 편에 섰는데 속마음은 자기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형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사면초가였어요. 조정의 최고 실력자의 친동생까지 한패가 됐으니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수양대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한명회. 이 사람 이력이 좀 기가 막혀요. 명문가 출신이긴 한데 어릴 때 부모를 전부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고 40살이 다 되도록 변변한 관직 하나 없이 살았어요. 겨우 얻은 자리가 병덕궁의 궁지기, 말단 중의 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리 하나만큼은 조선 최고였어요. 궁지기 시절에 추문부를 드나들면서 무사들과 넓게 교류했고 병법과 진법까지 독학으로 익혀뒀거든요. 걸람이라는 인물의 소개로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만났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핵심을 찔렀어요.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 잘 쓰는 문의는 쓸모가 없다. 무사를 모으라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조선에 훈련관이라는 무예 훈련기관이 있었는데 활쏘기 연습한다는 명분을 대고 거기에 나가서 훈련 끝나면 무사들한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면서 친분을 쌓으라고 했어요.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그냥 활쏘기 좋아하는 왕자처럼 굴면서 뒤에서는 30명이 넘는 정예 무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특히 홍갈손이라는 인물이 중요했는데 이 사람이 한양 도성의 야간 순찰 책임자였거든요. 성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사 당일 도성 출입을 통제해서 상대편의 반격을 원천 차단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숙주까지 끌어들였어요. 세종이 가장 아끼던 지편전 학자가 수양대군 편에 붙은 겁니다. 한명회는 조정 대신들을 한 명 한 명 분석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고 누가 설득 가능한지. 이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살생부예요.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구분한 명부. 이 살생부 맨 꼭대기에 올라간 이름은 당연히 김종서였습니다. 1453년 운력 10월 10일,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관복을 차려입었어요. 평상복이 아니라 관복. 이건 위장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용건으로 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산이었죠. 그 뒤에는 철퇴를 숨긴 임어을운, 양정 같은 무사들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에 도착했어요. 김종서의 아들이 먼저 나왔고 수양대군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서 김종서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김종서가 나오자 수양대군은 방 안에 들어가자는 권유를 거부해요. 대신 편지 한 통을 꺼내면서 이것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김종서가 의아해하면서도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달빛에 편지를 비춰 읽으려는 그 순간 수양대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임어을운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어요. 조선 최고의 실력자가 한순간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종서가 이때 바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70세 노인이 철퇴를 정통으로 받고도 살아서 며느리의 친정까지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다시 궁으로 가려고까지 했어요. 그 강인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기록에 남겨졌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양정과 이흥상에게 발각돼서 참수당하고 맙니다. 김종서를 처리한 수양대군이 바로 향한 곳은 13살 단종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삼촌이 나타났어요. 수양대군은 떨고 있는 어린 조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전하를 해치려는 역무를 꾸미고 있어서 제가 먼저 손을 썼다고. 13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단종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삼촌, 살려주세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한명회는 궁궐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거짓 왕명을 만들어서 조정 대신들을 한밤중에 궁궐로 불러들인 거예요. 왕이 급히 부른다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이 하나씩 입궐하기 시작했는데 궁궐 첫 번째 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인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혼자만 들어가야 한다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왕명이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죠. 첫 번째 문을 지나면 하인이 분리되고 두 번째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대조합니다.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면 가차없이 철퇴가 떨어졌어요. 영의정 황보인, 우찬성, 이양, 병조판서, 조급관, 조선의 최고위급 관료들이 한 명씩 소리 없이 제거됐습니다.
수양대군 편이었던 정인지, 이계전 같은 사람들만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궁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명회가 직접 군사를 보내서 집까지 찾아가 처리했습니다. 살생부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어요. 각 대상의 위치와 제거 방법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정난공신 43명 중 무관이 20명이었고 그중 10명이 왕의 친위 부대인 내금위 출신이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왕을 지키는 근위대마저 이미 수양대군 편이었던 거죠. 이날 밤 죽은 사람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병마도통사까지 모든 요직을 독차지했습니다. 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사약을 받았어요. 친동생한테 사약을 내린 겁니다. 김종서의 일가는 처참했는데 장남은 현장에서 죽었고 차남은 20일 뒤에 잡혀서 처형됐어요. 며느리들은 공신들한테 노비로 넘겨졌고 16세 이상 자손은 전부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15세 이하 아이들도 16세가 되면 섬으로 보내서 평생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한테 왕위를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종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강제양이었죠. 15살 소년이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탄생합니다. 단종은 상왕이 됐어요. 왕의 칭호는 남아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단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중심으로 한 6명의 신하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워요. 이것이 사육신 사건입니다. 세조가 여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암살하려 했는데 이 계획도 한명회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무산시켰어요. 연회장에 배치돼 벼른검 인물들을 의심하고 출입을 차단한 게 한명회였거든요. 성삼문은 체포된 뒤 혀가 잘리고 팔다리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했고 나머지 사육신도 전부 처형됐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나요. 신문 과정에서 성삼문이 단종도 이 보기 모의에 가담했다는 걸 밝힌 겁니다. 단종이 자신의 보기 계획을 알고 있었고 동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조한테는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대신들이 단종을 지방으로 내치자고 건의했지만 세조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1457년 단종의 장인과 삼촌 금성대군이 또다시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에요. 형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것에 반대해서 유배까지 갔는데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단종 보기를 도모한 겁니다. 이 거사도 사전에 누설돼서 실패했고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왕이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군으로 떨어지고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산골로 쫓겨난 겁니다. 단종이 유배된 영월 청령포,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에는 절벽이 막아서 있는 곳이에요. 배로만 드나들 수 있는 사실상의 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끈적한 습기가, 겨울에는 강가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곳이었어요.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 이 청령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접근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명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16살 소년이 이 고립된 섬에서 혼자 살았던 겁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2달쯤 살다가 큰 홍수가 나면서 관풍헌이라는 객사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관풍헌 앞에는 자규르라는 2층 누각이 있었는데 단종은 이 누각에 올라서 시를 한 편 지었어요. 달 밝은 밤에 두견새 울 때 시름을 못 이겨 누각에 기대었노라. 네 울음이 슬프니 내 듣기 괴롭구나. 세상에 근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부디 봄 3월 자규르에는 오르지 마시라. 두견새는 죽어서도 피를 토하며 온다는 새잖아요. 16살 소년이 자기 처지를 두견새에 빗대어 쓴 시입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왕방연이라는 사람 관풍원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불렀는데도 왕방연은 뜰 가운데 엎드려만 있었어요. 그때 단종이 나왔습니다.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이미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단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왕방연은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기록이 갈립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을 믿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조실록 자체가 세조 측근들이 쓴 것이기 때문이에요. 200년 뒤에 쓰인 숙종실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방연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단종 옆에서 시중들던 공생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활줄에 긴 끈을 이어 단종의 목을 졸랐다고 돼 있어요. 이 공생은 단종을 죽인 직후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더 상세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긍익이 쓴 열려실기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생이 활줄에 노끈을 이어서 단종이 앉은 좌석 뒤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더니 9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했다고. 17살 소년 왕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17살짜리 소년의 시신이 동강 위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 지방의 아전이었던 어문도라는 사람이에요. 삼족이 멸해질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동강에 나가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지게에 시신을 싣고 동을지산 능선을 올라가다가 노루가 잠자던 자리에 눈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 단종의 시신을 몰래 묻었습니다. 어문도는 이후 영월을 떠나 계룡산 동학사에서 3년상을 치르고 문경에서 평생 숨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의 무덤은 200년이 넘게 방치됐어요. 높이가 겨우 2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봉분이었는데 그래도 영월 사람들은 그곳을 군왕의 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그게 누구 무덤인지 알 정도였다고 해요. 숙종 때에야 비로소 단종이 복이 되고 그 작은 무덤에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이에요. 왜 수도권 밖에 있냐고요? 삼촌에게 쫓겨나서 산골에서 죽었으니까요. 단종이 죽은 뒤 영월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임하는 군수마다 줄줄이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영월 군수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부임했는데 어느 날 꿈에 단종의 혼령이 나타나서 자기가 묻힌 곳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곳을 수색하니까 정말로 단종의 시신이 나왔고 봉분을 정성스럽게 다시 조성한 뒤로는 군수가 변을 당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죽던 날 그를 모시던 시종들은 관퉁원 앞 낙화암에서 강물로 몸을 던졌어요. 한양에서 함께 보낸 추익한이라는 노인은 단종이 죽은 뒤 강가에서 백마를 탄 단종의 환영을 받다고 합니다. 추익한이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단종은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추익한은 단종의 거처로 달려갔지만 이미 죽은 뒤였고 그 강가로 돌아가서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죽고도 65년을 더 살았습니다. 82세까지 살면서 평생을 홀로 보냈어요. 남편이 왕에서 쫓겨날 때 자기도 궁에서 내쫓겼고 평민으로 강등돼서 동대문 밖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왕비였던 여자가 빨래와 바느질로 연명하며 65년을 버틴 겁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계유정난은 결국 무엇을 남겼을까요?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어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행정체계를 정비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세종이 만든 지편전이 폐지됐고 적장손 왕위 계승이라는 원칙이 무너졌어요. 43명이나 되는 공신 집단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훈구파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변질됐고 오히려 왕권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는 영의정까지 올랐고 딸 둘을 왕비로 보내면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됐었어요. 지금 서울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이 한명회가 한강변에 지은 정자 이름에서 온 거라는 거 아셨나요? 하지만 이 사람도 끝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지 17년 뒤 연산군 시절에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 참시를 당했거든요.
결국 계유정난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은 왕이 됐지만 조카를 죽인 찬탈자라는 낙인이 500년 넘게 따라다닙니다. 함영회는 최고 권력을 누렸지만 무덤에서 꺼내져 목이 잘렸어요. 신숙주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배신자의 대명사로 이름이 남았죠. 숙주나물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피해자, 단종.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12살에 아버지를 잃고 13살에 삼촌의 쿠데타를 목격하고 15살에 왕위를 빼앗기고 16살에 유배를 당하고 17살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시신마저 강물에 버려졌어요. 그 짧은 생애 동안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른들의 야심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어요. 1457년 가을, 영월 관풍원에서 17살 소년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달빛이었을까요? 두견새 울음소리였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기 인생 전체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57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 장릉에 가면 이 소년왕의 무덤에 여전히 수도에서 가장 먼 곳에 홀로 서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